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위켄드 에디션 강희신입니다. 오늘도 역시 위켄드 에디션에서 우크라이나 사태를 가장 많이 전해드리게 됐습니다. 이제 전쟁이 시작된 지 글쎄요, 이런 경우는 전쟁이 시작됐다라는 표현보다는 침공당한 지가 더 맞겠죠. 열흘째입니다. 우선 그 앞에 잠깐 그 중요한 미국 뉴스를 간추려 드리고 나서 우크라이나 사태 전해드리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우크라이나 사태가 모든 뉴스를 다 덮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앞으로 지켜봐야지 될 내용은 트럼프 전 대통령에 관한 것으로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0년에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고 나서 부정선거가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본인이 졌다는 것을 알면서도 계속 부정선거라고 주장을 했었다는 이 같은 그 뒷받침할 만한 내용들이 의회 조사단의 조사에서 많이 나와 있고 실제로 윌리엄 바 당시 그 해고되기 전 뭐 사임된 건지 해고된 건지 애매모호하잖아요. 그렇게 된 윌리엄 바 법무장관도 새로운 책에서 본인이 12월 1일에 백악관 집무실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만난 내용을 그 책에도 기록을 했습니다. 윌리엄 바 법무장관은 이제 평생을 법 관련 일을 했기 때문에 본인이 기록으로서 글로서 남기는 그런 일에 거짓을 썼으리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으리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상황에 따른 해석은 트럼프 전 대통령과 윌리엄 바 법무장관 사이에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그런 사실이 없었던 것을 책으로 남기는 어리석은 일을 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윌리엄 바 법무장관이 12월 1일이면 선거가 끝나고 한 달이 채 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리고 해고되기는 됐거나 아니면 사임하기 불과 얼마 전이죠.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이 법무장관이 대통령 집무실에서 가짜 주장은 결국은 지지받지 못합니다. 지금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뿐만이 아니라 당신 주변에 대통령에게 유라고 표현을 했어요, 책에서. 그런데도 당신의 Your Lawyer 팀만이, 법률팀만이 뭐 루돌프 줄리안이라든가 뭐 여러 사람이 당시에 있었잖아요. 시드니 파웰이라든가 이런 사람들만이 계속 이런 주장을 하면서 파고 있다. 그것도 법정 자료 제출에서는 쏙 빼면서 아니라는 거 아는 거죠. 본인들도 전부. 그러면서 윌리엄 바 법무장관이 이건 아니지, 이건 아니라고 했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은 불과 뭐 임기 얼마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임기 얼마 남겨두지 않고 그 자리를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물러난 자리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계속 본인의 말을 잘 들을 만한 사람을 앉혀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은 성사되지 않았고 비극적으로 미국 자신의 지지자들이 의사당에 가서 폭동을 일으키게 하는 사건으로 번지고 말았습니다. 이 내용은 이제 그만큼 조사가 트럼프 전 대통령 가까이까지 왔다. 연방 형사법 위반일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증거를 가지고 있다고 의회에서 지금 발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의 첫 번째 아들의 피앙세도 소환장을 지금 받았습니다. 경제 말씀을 조금 드리면 경제는 이번 주에 좋았죠. 특히 어제의 일자리 창출, 2월 달에 일자리 창출은 영화로 치자면 완전히 블록버스터 같았습니다. 그런데도 주목받지 못하긴 했죠.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전문가들이 44만 명 일자리가 늘어날 것이다 하고 예상을 했는데 늘어난 일자리는 67만 8천 개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전날 실업수당 청구는 예상했었던 것보다 작은 21만 5천 개였습니다. 임금 인상은 거의 없었습니다. 이것은 뭐 임금 인상이 없었던 것이 나쁜 뉴스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지금처럼 인플레이션이 잡히지 않고 있는 때는 사람들이 돈을 막 써서 오히려 더 물가가 계속 상승되는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는 것은 억제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꼭 배드 뉴스만이 아니라 굿, 배드가 함께 가는 그런 그 뉴스입니다. 그래서 3월 16일
연방준비제도가 공개시장위원회를 열면은 그때부터 아주 몇 개월 전부터 예상을 했습니다. 올린다, 올린다. 첫 번째 0.25% 포인트 기준금리가 올라갈 테고, 지금 이미 30년 이 몰기지 융자가 이자율이 4달러가 넘었거든요. 4달러가 넘었는데 여기에 이제 올라가면, 기준금리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 모기지 이자율도 올라가겠죠.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부동산 시장의 변화도 봄이 지나가면서 빅뉴스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지금까지는 워낙에 집값이 지난 몇 년 사이에 많이 올라서 본인이 샀을 때보다 많이 집값이 오르니까 거기에 이제 남아있는 돈이 있잖아요. 그 남아있는 돈을 다시 이제 꺼내서 뭐 재융자 비슷하게 하고 이렇게 저렇게 해서 두 번째 집을 사고 세 번째 집을 사고 하셨던 분들이 무척 많습니다. 본인이 생활할 수 있는 집은 하나뿐이라도 뭐 렌트를 줄 수 있잖아요. 그런 때에 또 이제 적용받는 여러 가지 룰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도 forced home buyer가 집을 사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었는데, 이것도 이제 이자율이 올라가니까 그냥 집을 원래 이자율이 올라가도 내가 아파트 렌트비를 내면서 그 돈을 매달 그냥 남김없이 랜드로드에게 주는 것보다는 내가 몰기지 페이먼트 하면서 내 집으로 갖고 있어야지 하시는 분들은 이제 페이먼트 능력만 되면 사실 가능성이 높습니다만, 이자율이 그렇게 높으면은 뭐 두 번째, 세 번째 집까지 사는 데는 한두 번 지금과는 달리 생각을 해보실 겁니다. 그렇게 될 때에 부동산 시장 변화는 올봄 이후부터 지켜봐야지 되는 문제고요. 그리고 미국 사람들이 지금 여론을 보면은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여론이 한 주일 사이에 같은 여론조사 결과 많이 올랐습니다. 뭐 한 7, 8%는 오른 것 같은데요. 2월 그 마지막 주보다 8포인트가 올랐네요. NPR 방송과 PBS 공영방송이 PBS 뉴스아워, 제가 제일 좋아하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입니다. 라디오 그 뉴스 프로그램 가운데서는 NPR 뉴스를 좋아하고요. PBS 뉴스아워가 NPR과 PBS 뉴스아워, 그리고 마리스트 인스티튜트 오브 퍼블릭 오피니언, 이 여론조사 기구가 함께 조사를 했더니, 이 조사를 왜 포커스를 두느냐면 역시 우크라이나 사태와 연관이 있습니다. 이번에 대통령이 국정연설을 할 때도 62분 가운데 12분을 우크라이나 사태 맨 앞에 가장 중요하게 사람들이 많이 듣는 때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이 팬데믹이었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가 경제, 이런 형태로, 그리고는 이제 뭐 경찰 기금 등 사회 이런 문제로 나갔는데 83%가 지금 러시아에 대해서 제재하는 것을 지지를 했습니다. 이게 그 오일을 러시아에서 수출하지 못하도록, 그 러시아가 안 하는 것도 있겠죠. 지금도 물론 얄미워서 어떤 국가에. 그렇지만 전면적으로 러시아는 오일, 가스 이런 에너지 수출로 살아가는 나라입니다. 설령 독재를 하더라도 에너지가 워낙에 많기 때문에 갖고 있는 것이, 그것을 통해서 경제가 아주 좋았기 때문에 막 그럭저럭 눈 감은 것들이 많습니다. 독재에 대해서, 푸틴의 러시아 사람들이. 그런데 이것을 완전히 본인들이 선별해서 수출하도록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그 수출길을 막아버리면 러시아는 무척 힘들어지는 거죠. 그 같은 지지에, 아니 지난번에는 왜 앞에서 불이 꺼지더니 이번에는 왼편에서 꺼집니까? 여러분 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유튜브 방송을 오래 하면서도 아직도 무슨 다 조명을 써야지 된다고 하는데 어떤 조명을 사는 건지도 모르겠고, 그렇다고 아무 일도 안 했던 것은 아니고요. 여러 가지 조사도 하고 연구도 했는데 애매모호하게 제가 뭐 근사하게 스튜디오를 차려놓고 방송하는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그저 그냥 방에서 창가 옆에서 하니까 이런 자연 환경과, 그런데 또 이 안쪽은 조금 어둡잖아요. 이 오른쪽이 창가고, 창가도 뭐 완전한 창가는 아니에요. 왼쪽이 내부이기 때문에 이런 특수 상황에서의 조명 같은 것은 또 어떤 분 아시면 좀 가르쳐 주세요. 오른편에는 창이 있고 왼편은
말하자면 그 집안 내부로 들어가는 내륙이거든요. 이런 때는 어떤 조명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눈앞에 저쪽 끝에 그 램프죠. 스탠드 램프를 하나를 세워두고 맨 저쪽 안쪽으로 램프를 하나를 세워뒀었는데, 지난주에는 저 앞에 있는 것이 꺼졌다 켜졌다 하더니 오늘은 그래서 아예 껐거든요. 그랬더니 오늘은 저쪽 내륙 지방에 있는 스탠드가 램프가 꺼졌다 켜졌다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꺼져서 조금 제가 말하고 있는 공간을 많이 남겨둔 부분이요, 자료 화면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 부분 쪽이 조금 어둡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무슨 저의 이 방송하는 환경의 아름다움을 포커스를 두고 방송을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컨텐츠니까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다시 불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더라도 놀라지 마세요. 저도 이제 이번 주에는 놀라지 않겠습니다. 다시 뉴스로 돌아가면, 미국 사람들이 이 내가 설령 에너지 비용, 가솔린 비용 이런 것들이 더 비싸지더라도 러시아를 제재해라 하는 여론이 69%입니다. 놀랍게도 이 같은 여론은 공화당에서 58%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공화당은 이걸 잘 생각을 해야지 됩니다. 제가 잠시 뒤에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로 변한 공화당의 민심에 대해서 좀 전해드릴 텐데, 심지어 공화당조차도 에너지 값을 올린다 하더라도, 올라갈 수밖에 없다 하더라도 러시아에 대해서 관련 제재를 하는 것을 지지합니다. 이것은 또 백악관이 원치 않고 있고요. 아무튼 전반적으로는 바이든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사태를 지금 핸들하고 있는 것을 52%가 지지합니다. 똑같은 여론조사에서 지난주에는 34%가 지지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지지도는 인종, 나이, 성별, 정치적인 성향 아무 상관없이 52%가 바이든이 우크라이나 사태 핸들하는 것을 지지한다. 따라서 전반적인 지지율이 오른 겁니다. 국정연설에서 경찰 기금을 깎으면은 안 된다. 근데 바이든 대통령은 선거 캠페인 때부터도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일부 극좌 쪽에 있는 민주당들이 경찰 기금을 깎아야지 된다고 했지, 온건하거나 이런 민주당들도 어떻게 범죄와의 전쟁이 있는데 경찰 기금을 함부로 깎아서는 안 된다고 했던 게 민주당 다수의 의견이었습니다. 그 다수가 바이든 대통령이었고,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은 그런 면으로 당선된 대통령입니다. 첫 번째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너무 싫어서, 그리고 두 번째는 바이든 대통령이 무슨 엘리자베스 워렌이라든가 예비선거에 나와서 언제까지 활동을 했었던 버니 샌더스 후보처럼 아주 극좌가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를 대통령으로 선출을 했고, 이번에 첫 번째 국정연설에서도 지금은 경찰 기금을 줄일 때가 아니라 늘릴 때다. 훈련을 시키고 커뮤니티를 더욱 안전하게 할 때다. 이런 국정연설의 발표가 있었죠. 그래서인지 전체적인 지지율이 지금 47%까지 올라갔습니다. 지난주에 같은 여론조사 NPR, PBS 뉴스아워, 마리스트의 결과는 39%였으니까 한 주일 사이에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이 8%가 올라간 겁니다. 2월 말보다 8%가 올라갔다는 것 말씀드리고요. 지지하는 사람이 지지하지 않는 사람보다 이만큼 올라갔고, 그리고 이제 또 불호감도는 굉장히 내려갔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팬데믹도, 대통령도 국정연설할 때 이렇게 마스크 같은 것을 쓰지 않았고, 몇몇 사람들만 마스크를 썼던데, 아마 그런 분들은 특별히 성격적으로 조심하시는 분이라든가 건강상에 내가 더 마스크를 쓰고 다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었으리라고 보여지는데, 거의 모든 수백 명이 500명 이상 모였겠죠. 초대 손님과 다 합쳐서. 그랬는데 마스크 쓴 사람이 없었다는 건 말씀드리고요. 그런데도 이번 주에 워싱턴 DC로 트럭 기사들이 도착을 오늘 3월 5일 맞죠? 오늘 합니다.
지난주에 국정연설에 맞춰서 하려고 했는데 뭐가 잘 안 됐어요, 그 사람들이. 그리고 지금은 별로 시기상으로 좋지 않은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뭐 연방정부 차원에서도 질병통제국이나 백악관 내부의 지침도 바뀌었고, 뭐 로스앤젤레스 같은 경우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제는 식당이라든가 뭐 운동시설, 거의 모든 공공장소에서 백신 접종을 받지 않은 사람도 마스크를 쓰지 않도록 돼 있잖아요. 물론 이제 병원이라든가 무슨 뭐 공공교통수단 이런 데서는 써야지 되기는 합니다만은, 그래서 뭐 워싱턴 DC로 트럭 기사들이 정부가 코비드 19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규제하는 것을 시위하기 위해서 도착은 했지만 크게 주목받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지금부터는 러시아와 연결된 건데, 직접적인 것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미국에서 주정부 차원에서 우리 러시아와 어떠한 거래도 하지 않겠다 하는 주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미네소타, 뉴욕, 워싱턴주, 매사추세츠, 여기까지는 민주당이 주지사인 주네요. 그리고는 오하이오주, 공화당이죠. 오하이오주도 그렇고 노스캐롤라이나주도 러시아와 같이 사업하지 않겠다. 이런 것은 여러분들께서 생각해 보시면, 예를 들어서 어떤 스포츠 리그에서 특별히 사회적인 이슈를 가지고 나와서 그 사회적인 이슈에 대해서 나와 반대되는 쪽으로 규칙을 정했다 할 때 사람들이 그 스포츠 리그라든가 아니면 어떠한 회사라든가 보이콧을 많이 하잖아요. 아니면 그 회사가 뭐 CNN이 됐건 팍스가 됐건 진행자가 본인이 생각하는 것과는 굉장히 핫한 이슈인데 반대 방향으로 얘기를 하고 하면 사람들이 막 그 프로그램을 보이콧하면 선전하는 회사도 그 광고를 내려버리잖아요. 이제 그런 형태와 마찬가지로, 그리고 무슨 뭐 스포츠계도 또 어떤 주나 도시에서 사회적인 이슈에 대해서 너무 극단적으로 강경하게 할 때 여론이 그것은 아니다 할 때는 스포츠 그 리그 구단 자체에서도 그곳에서 진행하기로 했었던 스포츠를 다른 도시로 옮기죠. 그러면 그 도시는 경제적으로는 큰 손실을 입고요. 그것과 마찬가지 일이 지금 시작은 미네소타, 뉴욕, 워싱턴, 오하이오, 노스캐롤라이나, 매사추세츠이지만 콜로라도와 뉴저지도 리뷰를 하고 있고 많은 주들이 이렇게 따라갈 겁니다. 이게 지금 러시아에 대해서 미국과 유럽연합 여러 나라들이 경제 제재를 전례 없는, 크림반도 때 하지 않았던 것을, 크림반도 때까지만 하더라도 무척 버락 오바마가 약하게 제재를 했는데 크림반도 하나쯤이야 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죠. 크림반도와 미국이 그 당시에는 우크라이나 소속이었지만 무슨 커다란 그 우크라이나 전체적으로도 미국과 무슨 거래가 있다던가 무역 거래가 있다던가 미군 기지가 있다던가 이 여러 가지가 아닌데 크림반도 하나쯤이야 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해까지는 러시아와 싸우지 말자. 그것이 러시아를 이렇게 키운 겁니다. 그 이후에 계속 동부에 그 반란군을 지원을 하고 해서 여기까지 지금 그 키예브를 점령하겠다 하는 것까지 오게 된 거죠. 해서 이제는 전례 없는 이 크림 반도 때와는 다른 이 같은 경제 제재를 러시아 국영은행까지 했잖아요. 스위프트 코드, 무역 거래를 할 때 쓸 수 있는 달러 결제 시스템을 쓰지 못하도록 큰 타격이죠. 경제적인 핵폭탄을 썼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페이팔이요. 페이팔 쓰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페이팔도 러시아에서 서비스 중단한다고 했습니다. 어제 많은 회사를 말씀드렸습니다. 무슨 뭐 구글, 무슨 회사, 에르메스까지. 이제 페이팔도 러시아 서비스를 중단한다고 오늘 발표를 했고요.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이 다음 주에 폴란드하고 루마니아를 방문합니다. 폴란드하고 루마니아가 바로 우크라이나와 이제 우크라이나로 볼 때는 서쪽 국경을 접하고 있고,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쪽으로 무너지고 나면 바로 러시아가 크림반도 이후에 우크라이나 전체를 넘본 것처럼 넘봄을 당할 수 있는 국가가 넘버 1, 2 루마니아, 폴란드입니다. 폴란드에 지금 가장 많은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난민으로 가고 있고요. 그래서
해리스 부통령이 이 두 곳을 방문해서 미국이 지켜주겠다 하는데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지켜줘야지, 지켜주는 것을 보여줘야지 이런 나라들도 아마 안심을 할 겁니다. 어쨌든 지금 여기서 모든 제재가 끝인지 아니면 정말로 젤렌스키 대통령이 어제도 정말 쉰 목소리로 눈은 언제나 빨갛게 돼 있고요. 언제 잠을 자는지 모른다는 것을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눈빛입니다. 그렇게 유럽 사람들을 향해서 연설을 했는데 비행금지 구역을 안 해준다고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가장 여기서 모든 사람들이 걱정을 해야 될 일은 푸틴이 지금 약속을 안 지키고 있거든요. 휴전에 대해서도. 그런 푸틴과 전 세계가 싸워야지 되는가? 얼마나 많은 희생이 있어야지 되는가 하는 정말 중요한 기로입니다. 그러니까 어제 미국의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 같은 경우가 이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사람이 제거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로마 황제를 제거했었던 것처럼 로마에서, 독일에서도 있었던 마찬가지 일들, 그런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렇지만 미국에서는 많은 일반인들은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고 생각도 하고 쉽게 말할 수 있죠.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저 인간 뭐 누가 안 잡아가 뭐 이런 얘기들도 하잖아요. 그런데 미국이라는 나라가 지금 비행 금지 구역도 설정하지 못하고 그 밖에 지상군도 보내지 못하는 게 푸틴이라는 정말로 포악한 독재자와 잘못 엮이면은 독재자는 모든 걸 다 합니다. 그런데 그 독재를 막기 위한 민주주의 국가와 지도자들은 독재처럼 막 할 수 없습니다. 막 하는 것 대 막 하는 것은 서로 너 죽고 나 죽자밖에 안 되는 거죠. 정치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항상 보복의 정치라는 게 또 보복이 오고, 그 정권이 물러나고 나면 또 다른 보복이 오고, 보복 당했으니까 또 보복하자 하는 것처럼 지금 서방 세계가 비행 금지 구역도 함부로 하지 못하고 지상군도 파병하지 못하는 거, 나토 국가가 아니니까. 나토 국가면 할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크라이나는 그동안 그렇게 나토에 가입을 하려고 했었던 겁니다. 러시아가 나토에 가입하면 안 돼 하면서 관자놀이에 총을 들이대고 민스크에 협약을 하라고 해서 민스크 조약 협약했지만, 조약이라는 것은 항상 그렇잖아요. 러시아도 지금 부다페스트 조약 94년도에 한 거 찢어버리고 우크라이나로 침공한 거잖아요. 러시아, 프랑스, 미국, 우크라이나 핵 다 버리고 나서 우리가 지켜주겠다 하고 그런 것이고, 민스크 조약도 당시에 이제 우크라이나가 친러시아를 너무 싫어하고 민주 쪽으로 막 가려고 할 때 중간중간 아주 막 이상한 뭐 야누고비치 뭐 이런 이상한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우크라이나에. 항상 다된 민주사회에도 엉뚱한 사람들이 정치인이 되는데, 그런 과정에서 그런 크림반도도 마찬가지였거든요. 그런 이상한 정말 그 사람은 정말 갱단의 두목과 같은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크림반도에서 뭐 의회를 뭐 총 차고 들어가서 내가 총리다 하고 사람들 무릎 꿇게 한 다음에 러시아에 SOS 치고 우리를 지켜달라 해서 러시아군이 들어왔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리고 무력으로 뭐 그러니까 말하자면 일종의 깡패가 그 크림반도를 본인이 장악을 하고 러시아군을 끌어들여서 러시아에 갖다 바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투표를 하고 했다고 하지만 크림반도가 아주 대단한 무슨 애국심이 있는 우크라이나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닙니다. 당시에 군홧발로 들어갔던 겁니다. 그 크림반도 그 안에. 한국에서도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면서 우리가 어떻게 러시아, 우크라이나 모든 리투아니아 사태를 아주 그냥 꼼꼼하게 우리의 역사만큼 알 수 있겠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제가 미국 역사, 한국 역사만큼 우크라이나, 크림반도 역사를 알 수 있겠어요. 그러나 방송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한국의 모든 사람들과 저와 마찬가지예요. 방송을 하고 뭐 신문 기사를 쓰고 하면은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저희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기 전에 철저하게 공부를 하죠. 그래도 부족하겠지만, 그런데 그러한 전후 좌우 사정도 모르고 크림반도는 무슨 뭐 크림반도 사람들이 다 원했으니까 그 푸틴이 맞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면 그분들을 욕하고 싶지는 않지만, 왜냐하면 모두가 다 모를 수 있는 일입니다. 나중에라도 그분들이 크림반도가 어떻게 해서 러시아로 넘어갔는가, 크림반도에 정말
정말 깡패, 실제로 무슨 뭐 담배 밀매에서 팔고 막 이러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들어와서 거기를 말하자면 작은 곳이니까, 인구가 뭐 몇백만 안 되는 곳이니까, 그리고 워낙에 러시아 사람들이 68%나 우크라이나에서 가장 많이 살고 있는 곳이니까 들어와서, 그 사람의 뭐 아버지도 러시아 군인이었고 뭐 이런 그런 사람들이 들어와서 막 총칼 들고 휘짓고 다니고 하면서, 군복에도 무슨 표시도 없는 군복 입고 다니고 하면서, 내가 여기 뭐 총리야, 뭐 총통이야, 총리야 이러면서 러시아에 우리 군을 보내라고, 이렇게 해서 러시아가 들어가고 막 이렇게 치러진 선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도 나중에는 좀 알고, 나중에라도 뭐 정정을 안 하시더라도 그렇게 좀 알고 방송이나 기사를 쓰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요. 크림반도가 국민들이 러시아를 그거 절대로 아니거든요. 전후좌우 사정을 보면은. 아무튼 그렇게 했고, 이 린지 그레이엄 의원이 그런 사람 없느냐, 그거 어떻게 러시아에서 제거하지 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비난을 했습니다. 그런데 특히 공화당에서 비난이 많이 나왔죠. 아직도 지금 변하고는 있습니다만 공화당에서는 그냥 푸틴하면, 푸틴이 뭘 잘하고 뭐 인간적으로도 괜찮고 민주주의적이고 이런 거 따지지 않고 그냥 터프해 막 이런 이미지 갖고, 터프하니까 좋아, 시원해 막 이러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것 뒤에는 사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푸틴을 너무 좋아하고 존경하고 닮고 싶어하고 부러워했기 때문에 그러한 이미지가 작용을 해서 그렇다는 것을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공화당에서 푸틴 저 사람이 없어져야지, 말하자면 그거잖아요. 이 사태가 끝나 라고 얘기한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반대하는 공화당 정치인들, 마조리 테일러 그린이 가장 앞장서고 있잖아요. 총 들고 다니는 사람. 그 마조리 테일러 그린 의원도 마찬가지 입장인 거죠. 푸틴에 대해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서 그 같은 연결고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앞으로는 그런 사람 가운데서도 정말로 극적인 사람 몇몇을 제외하고는 그런 말 하기가 쉽지가 않을 겁니다. 여론은 이미 많이 바뀌었습니다. 미국은 러시아 크림반도에 쳐들어가서 막 그 총 들고 쳐들어가서 내가 여기에 왕이야 라고 선포하는 사람이나 블라디미르 푸틴이나 이런 사람들처럼 행동할 수 없는 겁니다. 미국이나 유럽연합은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면이 있고요. 지금 러시아가 일단 민간인들에게 길을 터주는 휴전협정에 합의를 했잖아요. 안 지킨답니다. 안 지키고 처음에 뭐 몇 시간 지켰다고 해요. 그리고는 그 마리우폴, 그 항구 도시죠. 그 동쪽에 있는 그 도네츠크, 그 지역에 있는 돈바스, 그 지역에 있는 항구 도시 완전히 지금 뭐 거주 지역을 폭발하고 있고, 그 볼로바카도 그 도네츠크에 있는 데인데 인구 한 2만 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여기는 그 마리우폴은 한 50만 명 정도는 되지만 다시 거주지를 이 두 곳을 공격을 합니다. 여기도 이제 그러니까는 뭔가 물류, 그 쉬프먼트 이런 그 곳이 있는 곳이고 항구가 있는 곳이고 하는 이런 곳을 지금 공격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러시아 국방장관은 우크라이나에서 시민들이 탈출하는 것을 막고 있다는, 참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말이 안 되는 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들 남부 쪽에서도 지금 계속 싸움이 이루어지고 있고, 오데사가 조금 남서부 쪽이잖아요. 항구 도시고 역시 오데사, 또 다른 뭐 쇼핑타운, 제가 쇼핑타운 볼로바카를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이 완전한 쇼핑 빌딩이 있는 곳은 그 마이코마이브라는 곳입니다. 뭐 일일이 다 뭐 이름을 아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그 분위기만 보면 되니까. 지금 동쪽, 그리고 오데사 같은 남쪽, 뭐 이런 그 항구 도시, 이런 뭐 쉬핑하는 물류 이런 타운인 마이코마이브 뭐 이런 곳에서 러시아가 중요한 곳이니까 잡고 있다 하는 것. 그리고 그러니까는 러시아나 러시아 외에 러시아 사람들도 일부 시위하고 하니까 그런 사람들은 저거 뭐냐, 아니 휴전 약속을 하고는 저렇게 퍼부어 하잖아요. 그리고 또 다른 것, 절대로 미국이나 서방 세계는 알면서 의도적으로 거주 지역을 폭파하지 않습니다. 푸틴은 오로지 자기의 목표, 여기를 갖겠다,
이마누엘 마크롱 대통령의 말에 따르면 우크라이나를 다 갖겠다. 갖기 위해서 중요한 바다로 통하는 항구 이런 데를 먼저 점령하고 북쪽은 벨라루스가 있으니까 안심이고 동쪽에서 남쪽 그렇게 하고 다만 지금 키브가 문제죠. 수도 키브는 싸움은 열심히 일어나고 있는데 우크라이나가 그래도 지키고 있습니다. 이렇게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크라이나를 가지면 서쪽이 폴란드, 루마니아, 헝가리 이런 데죠. 그리고 그 핵시설을 남쪽에 있는 그 핵시설을 자포리자 유럽에서 가장 큰 그 핵시설을 공격한 것은 그 주 우크라이나 미국 대사는 이건 전쟁 범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역사상 인류 역사상 핵시설을 공격한 예가 없습니다. 푸틴이니까 가능한 겁니다. 다행히 여기서 이제 참 다행이라네요. 러시아가 점령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핵에너지 기구는 방사능은 나오지 않았다는 거 다시 한번 확인을 했고요. 불이 났었잖아요. 그 불을 몇 시간 만에 아무튼 껐습니다. 그리고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에서 3번을 암살하려고 시도를 했답니다. 그런데 3번 다 실패한 거죠. 푸틴의 요리사라고 불리는 그런 사람이 만들었던 어떤 용병대 그리고 이제 체첸 그런 이런 그룹 해서 몇백 명이 5주일 전부터 우크라이나에 들어갔답니다. 그러니까 그 전부터 계속 계획을 한 거죠. 그랬는데 지금 다 실패했고 여기서 우크라이나도 만만하게 볼 게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게 그 내용을 어떻게 알았느냐. 우크라이나의 이중 첩자가 이걸 알려줬기 때문에 젤렌스키가 피할 수 있었다는 거죠. 이중 첩자가 그 러시아 쪽에도 우크라이나 쪽 첩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쪽 지역은요. 구소련의 연방 지역들은 다 이런 스파이 내용에 능통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는 그리고 그 용병대의 사례 리스트에는 내각 우크라이나 장관 전부 포함되어 있고 과거의 친소 대통령들일 경우는 이럴 필요가 없었겠지만 꼭두각시 우크라이나가 그런 친소 대통령들을 내쫓았잖아요. 뭐 2번이나 내쫓고 이번에 젤렌스키가 되고 했는데 젤렌스키 내각 장관들 다 살해하라고 살생부에 있었고 또 키브의 시장 그 월드 박서 챔피언 그리고 그 동생도 마찬가지로 이 2사람도 이 살생부에 들어있었다고 하네요. 그리고는 이제 그 전쟁터에서 지금 뭐 여성에 대한 강간이 있다. 뭐 이런 내용들도 들려오고 있고요. 참 피난길은 이제 더 이상 뭐라고 설명해 드릴 수도 없는 처음에 우크라이나 주민들 사이에서 그냥 침착하고 어디 잠시 다녀오면 되나? 상황이 아직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그 표정에서 지금은 거의 슬픔, 공포, 이거 뭐지? 이거 어떻게 해야지 되는가? 당혹스러움, 어쩔 줄 모르는 그런 표정들입니다. 어제 어떤 분께서 저에게 그 유튜브에 제가 손주와 떨어지는 젊은 부부 사이에서 난 2살짜리 아이 할머니 얘기를 들으면서 웃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불편했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예, 제가 그분 심정을 충분히 이해할 것 같습니다. 저는 제가 방송하고 나서 그 방송을 보지 않기 때문에 그 표정이 어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방송을 할 당시에 저희 방송하는 사람들도 다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남의 슬픔을 보면서 기뻐하는 사람이 아주 드물게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예를 들어서 러시아가 잘하고 있다던가 푸틴이 뭐 이기고 있다던가 푸틴이 잘하는데 왜 그래 푸틴이 이길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습니다. 군사적으로는. 그러나 심정적으로가 아니지. 그렇게 얘기를 하는 아주 극히 일부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우크라이나 사람들의 그 힘든 표정을 보면서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마 제 상상으로는 제가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서 너무나 좀 마음이 안 좋으니까 그 안 좋은 것들이 방송에서 표현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애쓸 때에 그 뭐 일그러진 것도 아니고 웃는 것도 아니고 우는 것도 아닌 정말 막 이런 표정 있잖아요. 이게 제가 지금 좋아서 그거 있죠. 아마 그런 표정을 보고 어떤 분은 그것을 웃는다고 보셨을 것이고 어떤 분은 굉장히 그냥 단순히 미운 표정이네. 어떤 분은
아, 지금 힘들구나라고 느끼시는 분들도 계셨을지도 모르겠고요. 아마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저처럼 방송을 하는 사람이나 이 기사를 쓰는 사람이나 모두가 다 모든 정치 다 빼놓고 미인스크 조약, 뭐 헬싱키 조약 다 빼놓고 우크라이나 국민만을 생각을 하면은 좋을 수가 없죠. 이게 어떻게 좋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더는 그 부분은 오늘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유럽 연합을 향해서 또 이 완전히 무슨 업데이트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저 사람이 정치적으로 이용을 하네 하고 얄미우게 생각할 수도 있을 수도 있겠으나 절대로 그런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를 봤잖아요. 예전에 리비아 내전, 뭐 어디 내전, 이라크전, 아프가니스탄 전쟁 이런 모든 것과 다릅니다. 그때는 이렇게 휴대폰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회 소셜미디어, 인스타그램, 뭐 틱톡 이런 것들도 없었고 지금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다 시민 기자예요. 가감, 정치적인 이런 것을 떠나서 감정에 가감이 없는 시민 기자이기 때문에 그걸 처음부터 우리가 봤잖아요. 방송을 들으시는 여러분이나 방송을 하는 저나 똑같이 봤기 때문에 젤렌스키가 지금 정말로 저러는 거야? 저 사람이 저 정도로 미국은 일반인에게 400명의 암살단이 가서 그렇게 휘젓고 다닌다고 하는데 위험하니까 일단 후퇴했다가 지휘를 하는 게 낫지 않은가 하고 우리가 그 탈출구를 제공을 하겠다라고 할 수 있죠. 그 상황에서 나 여기서 그냥 죽음의 터전에서 있겠어. 죽음의 터전일 수도 있는 곳에서 이렇게 하면서 했었던 젤렌스키를 봤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하는 말을 진정성 있게 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이미 그때부터 정치인으로서 업그레이드가 됐기 때문에 본인도 모르게 마음속에 있던 인간의 모든 지도자의 자질이 한껏 발휘가 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이 사람은.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데 별로 특별하게 무슨 재면서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 상황 그대로를 우크라이나 국민으로서, 우크라이나 대통령으로서 세계에 호소하는 겁니다. 특히 유럽 국가에. 어제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우리가 망하면 여러분도 망합니다. 그러니 침묵하지 마십시오. 유럽에 향해서 하는 거예요. 우크라이나 무너지고 폴란드 무너지고 어디 무너지고 점점 서쪽으로 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독일에서 국방비 지출을 늘린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게 얘기를 했고 우리가 이기면 여러분도 분명히 이깁니다. 전체 민주주의, 전체 세계의 승리입니다. 우리의 자유를 위한 승리, 빛이 어둠을 이기는 승리, 자유가 노예제를 이기는 승리입니다. 우크라이나 국민 지금 그것을 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미 숨진 사람들을 위해서 묵념을 하자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릴 때 참는 거예요. 그들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유럽, 미래의 유럽을 지키다가 숨진 우크라이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위해서 묵념을 합시다라고 젤렌스키 대통령이 얘기를 하는데 그게 막 세계 줌으로 다 중계가 됐어요. 슬로바키아, 무슨 프라하, 체코슬로바키아의 프라하. 체코의 프라하는 러시아의 구소련의 한때 정말 먹혔던 적이 있잖아요. 비엔나, 정말 여러 그런 나라에서 블루 앤 옐로우의 큰 우크라이나 국기를 대면서 저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유럽에 다른 나라, 일단은 다른 나라 일이잖아요. 우크라이나 일을 위해서 그렇게 뭉친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일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비행금지 구역이라든가 러시아의 오일 같은 것을 어떻게 해보는 것, 이것까지도 제재를 하는가 하는 것도 전혀 테이블에서 내려간 건 아닙니다. 이게 오히려 구태여 off the table, on the table 하면은 on the table, 테이블 위에 지금은 조금 올라오려고 하는 것 같이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미국 국민들도 우리가 손해 봐도 러시아를 더 힘들게 해야지 돼. 그 얘기는 러시아 국민들이 지금은 러시아가 모든 것을
딱 사람들의 눈을 가리고 귀를 가리고 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많지만 점점 힘들게 정말로 돈을 한 푼이라도 쓸 수 없을 정도가 되면 아무리 그래도 이게 왜 그렇지 하면서 뿌리에 뿌리를 찾아가면 아, 우리는 이웃과 전쟁을 하고 싶지 않았는데 이게 푸틴의 계략이었어 하면서 이렇게 내가 못 살지, 내가 죽게 생겼는데 입으로 들어갈 먹을 게 없는데 하면서 푸틴의 저항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제 그런 면을 생각하면서 제재를 더 강하게 해야지 된다. 할 수 있는 대로. 그리고 젤렌스키가 이 정도로 비행금지구역 얘기를 하고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이 제가 한번 여기서 소리라도 들려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그게 있을 수 있는가. 그런 것들을, 이건 사진이고요. 네, 바로 이 모습이 지금 보면은 막 어딘지 끝이 보이지를 않고 뭐, 야, 이거는 정말 무슨 뭐 촛불 시위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인 것 같은 그런 그 느낌도 들거든요. 프라하에서 광장에서 사람들이 모였는데 광장에 아주 큰 스크린을 놓고 젤렌스키 대통령이 제가 좀 전에 얘기를 했었던 것과 같은 그런 거. 만약에 우리가 무너지면 우리가 무너지면은 당신들도 무너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please don't be silent. 침묵하지 마세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여기서 끝나지 않고 비행금지 구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요. 푸틴은 비행금지 구역을 선포하면은 전쟁 선포로 받아들이겠다고 경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사이버 공격도 시작될 수 있습니다. BBC 방송, 블룸버그, 러시아에서 보도를 중단했습니다. CNN 방송도 마찬가지입니다. CNN 방송이 미국에선 제일 먼저 들어갔고 별로 많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우크라이나의 그 전쟁터에. 그런데 왜 이렇게 됐냐면 러시아가 그제 뭐 15년 가짜 뉴스를 뭐 하면은 가짜 뉴스를 그러니까 러시아에서 이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크라이나가 아니라 가짜 뉴스를 누군가가 전하면 15년 징역형에 처해진다고 하니까 이게 민주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잖아요. 중국이나 러시아는. 그러니까 자국의 자회사의 특파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더 이상 철수해라, 하지 말아라 하고 지금 중단했거든요. 그리고 그 러시아 내부에 거의 유일하게 독립적인 매체인 메두자라는 매체도 더 이상은 러시아 국민들에게 보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러시아 사람들이 너무 고통받고 있어서 해방시켜주러 들어간 해방군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참 뭐를 막고 손으로 하늘을 막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웃 친구들이 다 러시아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첼시의 구단주는 본인은 아니라고 얘기를 하지만 푸틴과 굉장히 가까운 것으로 알려져 있고 그 구단주조차도 여러 가지 여론 때문에 그 구단을 팔아서 전부 돈을 자선에 쓰겠다고 하고 그리고 그보다 더 젊은 딸, 승마 선수인 딸도 러시아가 이건 잘못이야. 전쟁 안 돼. 많은 해외를 들락날락하는 러시아의 부잣집의 자녀들, 권력 있는 집의 자제층은 이건 다 아니라고 하잖아요. 시위대 등장하고 보리스 옐친의 손녀도 영국 런던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게 길게 가면은 절대로 푸틴이 이길 수는 없는 그런 전쟁인 것만은 분명한데 그러니까 푸틴이 페이스북까지도 러시아에서 막았습니다. 페이스북까지도.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오늘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어차피 내일도 제가 업데이트를 해드릴 테고 하나만 말씀드리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정말 굉장한 비극이지만 이미 유럽은 바꿨습니다. 그리고 전에 뭐 이럴 수가 있을까? 불가능해 보이던 것을 많이 가능하게 했는데 그 가운데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이 오늘의 뉴스 속에 그 영어 표현도 되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 독일입니다.
독일인데 독일이 무슨 뭐 엄청난 뭐 여러 가지 무슨 뭐 탱크도 보내고 뭐도 보내고 무슨 뭐 무기를 또 많이 보내고 국방 예산도 많이 올린다고 했잖아요. 이게 독일이 생각을 바꾼 겁니다. 독일의 총리도 신임 총리도 지금까지는 전에 전쟁이 끝나고 나서 독일도 우린 전쟁을 그렇게 했었던 나라고 이거 사죄도 해야 되고 지금까지도 나치 그 사람들 뭐 90살 거의 100세가 되신 분들도 재판정에 세우잖아요. 우린 평화를 해야 돼. 뭐 평화주의자들 이런 평화주의 국가로 가야지 돼. 했던 80년을 독일이 바꾼 겁니다. 러시아를 보고 다시 이렇게 될 수도 있겠네 하고 바꾼 거죠. 이게 가장 큰 변화고 푸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무서운 변화이기도 합니다. 스웨덴은 안 그래요? 핀란드는 안 그래요? 중립국인 스웨덴이 무기까지 보내잖아요. 우크라이나에. 이런 아주 대단한 그 변화인데 스웨덴도 뭐 스웨덴 사람들도 51%가 나토에 가입하자고 한대요. 처음에 이 50% 과반수가 넘은 거 처음입니다. 왜냐하면 중립국이고 스웨덴의 여러 가지 무게감과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누가 스웨덴을 공격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 이건 아니네. 그리고 우리도 그 세계의 한 속한 국가로서 연대감도 보여줘야지 하는 것도 있을 테고 지금 그렇게 돼 있거든요. 해서 우크라이나도 영원히 같은 우크라이나는 아닐 겁니다. 푸틴에게 완전히 먹힐 수는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세계에 프라하에서 그 젤렌스키 대통령의 연설을 듣는 것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보고 환호하는 것을 보고 이 미국에 앉아서 방송하고 있는 저도 놀랐다니까요. 해서 우크라이나도 어떤 형태로든 영원한 한 발짝 성장을 한 거죠. 자유 쪽으로, 민주주의 쪽으로, 국민들도, 대통령도. 그런 것처럼 독일도 영원히 평화주의로 남는다는 그런 환상을 깨고 민주주의는 지켜야 되는 거구나.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구나. 현대의 파시즘이라고 많이 표현하잖아요. 지금 그 푸틴의 전쟁을. 이것과 싸워야지 되는구나 하고 나온 것. 이게 다른 겁니다. 이 내용을 제가 오늘 그 미국에서 쓰는 그 표현으로 전해드리면서 많이 준비된 내용이 있었는데 여기까지 마치는 게 좋겠습니다. 이 독일의 변화를 180도 변했다고 하죠. 미국이 그렇게 나토 분담금 좀 늘려라 해도 그냥 어디까지만 늘리고 막 이렇게 했었던 그 독일이 이런 180도 바뀐 거, 180도 전환을 미국 말로도 그대로 표현을 합니다. 전쟁이 아니라 뉴스에서도 일반 사회에서도 180도 전환, 턴, 180 degree turn. 지금 독일의 이것이 가장 지금까지는 중요한 성과라고도 볼 수 있는 겁니다. 유럽 민주주의에서는 this 180 degree turn. 그리고 그 180도 우린 평화주의로 이렇게 가야 돼 하는 것에서 민주주의는 지켜야지 돼 독일도 하는 것을 그것을 국민이 astonishing 정말 믿기지 않을 만큼 78%의 독일 국민이 이 같은 독일 신임 총리의 180도 턴한 독일 정책을 지지한다는 얘기입니다. 180 degree turn. 저 사람 180도 변했네. 굉장히 많이 쓰고요. 그것이 180도 변한 것이 이거는 평화주의로만 가야지 되고 이렇게 해야지 돼 하는 것에서 지켜야지 돼. 국방비를 더 많이 책정을 하고 이렇게 가야지 돼 하는 것은 그야말로 원천적인 기본적인 변화잖아요. fundamental change. 이건 뭐 그냥 여러분들께서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지만 독일은 정말 지금 180 degree 턴을 했고요. 이게 바로 fundamental change in 독일의 definition of itself. 그 독일이라는 국가 자체의 정의를 원천적으로 바꿔버렸다는 거죠. 한국은 이제 선거 당일에 선거만 남아있고 따라서 내일 오늘의 미국 선데이 에디션에서는 한국 밖에서 본 선거와 관련된 한국을 전해드리겠습니다만은 내일도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아마 유튜브는 2개의 클립을 여러분들께 방송하게 될 겁니다. 이 우크라이나 사태를 지금 속보를 전해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서요. 내일 한국 밖에서 본 한국 그리고 우크라이나 사태 데이 11에서 뵙겠습니다. 강혜신이었습니다.